서울 북쪽에 자리한 북한산은 겨울이 깊어지면 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남긴다. 설경이 주는 장엄한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 속에 숨어 있는 치명적인 위험. 바로 그곳에서 한 가족이 사라졌다. 김준호와 아내 한소연, 그리고 7살 된 쌍둥이 딸 지은과 지민. 네 사람은 평범한 주말 산행을 계획했다가 소식이 끊겼다. 처음 며칠은 단순한 통신 장애나 일정 지연일 거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언론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경찰과 구조대는 헬기와 수십 명의 인력을 동원해 북한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등산객과 자원봉사자들도 합류해 희망을 걸고 탐색을 이어갔다. 그러나 눈보라가 며칠씩 이어지면서 수색 범위는 한계에 부딪혔다. 일주일이 지나자 실종 가족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은 차가운 통계를 내세우며 혹독한 겨울산에서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보도했다.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준호의 어머니, 김혜숙. 젊은 시절부터 산과 함께 살아온 그녀는 오래도록 국립공원 관리원으로 일했으며 은퇴 후에도 산악 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북한산의 산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존경이나 명예가 아니라 타들어가는 불안과 의문만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불의의 사고, 가능성을 거론하며 구조 활동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해숙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누구보다도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산에서 자랐고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민감했으며 언제나 가족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준호가 아무 대비 없이 폭설 속으로 아이들과 아내를 끌고 들어갔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해숙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등산로 입구마다 실종 전단지를 나눠 붙이고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혹시라도 가족을 본 적 있는지 물었다. 몇몇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본 적 없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다. 언론은 사건을 북한산 가족 실종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다루며 시청률을 올렸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와 소연, 노란색과 보라색 점퍼를 입은 쌍둥이의 사진이 반복해서 비쳤다. 그러나 방송은 어느새 슬픔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소비되고 있었다. 해숙에게 그건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녀에게 그 사진은 매일 밤 가슴을 찢어놓는 현실이었다. 살아있는지 혹은 이미 차가운 눈 속에 묻혔는지 알 수 없는 아들과 손주들. 주변에선 이제 그만 받아들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동네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이제 마음을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찰도 공식적으로 구조 활동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숙의 생각은 달랐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있었다. 수십 년간 산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이 아직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구조대원으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생사를 목격했다. 폭설 속에서 며칠 만에 발견되었음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고 잠깐의 판단착오로 영영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아직 단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은 분명 가족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여도 그녀의 눈에는 오직 산의 어두운 윤곽만이 그려졌다. 마음속에선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되었다. 그 아이들은 아직 살아있다. 준호는 절대로 가족을 버리지 않는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오직 자신만이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렇게 3주가 흘렀다. 실종 소식은 더 이상 사람들의 대화에서 중심이 되지 않았다. 새로운 사건과 뉴스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아갔고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에서도 이름은 사라졌다. 그러나 해숙에게 시간은 멈춘 듯했다. 매일이 같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마음속의 고통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의 무관심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상이 잊어도 어머니는 절대로 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숙은 다시 북한산으로 향했다. 이미 수색이 끝난 곳이었지만 발길을 멈출 수 없었다. 가족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희미한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은 세상의 확률과 통계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해숙은 전단지를 들고 산 입구에서 또다시 하루를 보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이미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았다는 듯 짧은 안부만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가족 사진이 담긴 종이를 내밀며 혹시 본 적이 없는지 물었다.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아무도 못 봤다는 말뿐이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전단지를 나눠주던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오랜 세월 산을 드나든 듯한 말투를 가진 중년의 사냥꾼이었다. 자기 이름을 박태진이라고 소개한 그는 우연히 전단지를 받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내들었다. 사냥용 카메라에 설치된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였다. 그는 며칠 전 찍힌 영상을 천천히 넘기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화면 속에는 분명 낯익은 3명의 모습이 있었다. 짙은 코트를 입은 여성과 노란색, 보라색 점퍼를 입은 2아이. 흐릿했지만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한소연과 지은, 지민이었다. 영상의 오른쪽 위에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불과 사흘 전이었다. 세상은 이미 그들이 사라진 지 3주가 지났다고 했지만 화면 속 가족은 살아있었다. 해숙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희망을 느꼈다. 태진은 화면을 돌려주며 이 지역이 북쪽 깊은 골짜기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곳이었고 구조대가 접근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애초에 수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구역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기에는 무모한 곳이라고 모두가 말했지만 그곳에서 가족이 발견된 것이다. 해숙은 당장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태진은 흔쾌히 메모리 사본을 넘겨주며 연락처를 건넸다. 해숙은 서둘러 산을 내려와 휴대폰을 켰다.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을 보냈다. 곧바로 확인한 형사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지만 구조는 바로 시작할 수 없다고 했다. 날씨가 다시 나빠지고 있었고 어둠이 내려앉는 산에서 수색을 감행하는 건 무모하다는 이유였다. 해숙은 차가운 대답에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도 내일 아침 수색은 다시 시작될 거라는 사실이 희망으로 남았다. 그녀는 그날 밤 산장 근처 숙소에 머물며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다. 경찰청, 구청, 구조대, 기자들까지 모두에게 같은 영상을 보여주며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동일했다. 아침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 그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가족이 또다시 눈보라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밤은 길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준호와 손주들이 함께 웃던 기억과 화면 속에 찍힌 지친 얼굴이 교차했다. 아이들의 볼에 묻은 눈, 소연의 창백한 표정이 떠오르며 가슴이 저려왔다. 왜 준호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따라붙었다. 그가 뒤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잠시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을 남겼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 더 이상 그들을 단순히 불행한 사고의 희생자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살아있었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해숙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동정과 체념이 섞인 것이었고 경찰은 규정과 절차를 우선시했다. 그녀는 그 틀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버텨야 했다. 새벽이 다가오자 해숙은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을까 했지만 끝내 포기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다시금 산을 떠올리게 했고 그곳 어딘가에 있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른 아침 경찰과 구조대가 다시 움직이겠지만 그 몇 시간의 간격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이 오기 전이라도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지 모른다고. 산에서 보낸 세월이 누구보다 긴 자신이라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경찰이 허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말리지 않아도 어머니의 마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해숙은 오래된 가방을 열어 두꺼운 지도와 GPS 장치를 꺼냈다. 손때 묻은 구조 기록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펜으로 표시된 과거의 길들이 아직 희미하게 보였다. 가족을 찾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는 다짐이 그녀를 붙잡았다. 영상 속 아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머릿속에 선명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그들을 껴안을 수 있었다. 해숙은 그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이유를 되찾았다. 밤은 무겁게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해숙은 산장에서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국을 받아든 손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귀에는 대화의 파편만이 선명하게 꽂혔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가족이라면 날씨가 어떻든 산에 들어갔을 거야.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지. 기다리지 않았을 거야.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나이도 있고 혼자라서 저러는 거겠지. 하지만 결국 아침까지는 못 버틸 거야. 그 말들은 해숙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미 구조대는 내일을 준비한다고 했고, 경찰은 위험을 강조했으며 사람들은 불가능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준호라면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실종되었다면 아들은 밤이라도 불을 밝히며 뛰어 올라왔을 것이다. 그것이 아들을 아는 어머니의 확신이었다. 국물이 담긴 그릇은 식어갔다. 해숙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묵직한 가방을 꺼내들었다. 수십 년 동안 산에서 써온 장비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구조 활동을 접은 지 오래였지만 손길이 닿자마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방수옷, 튼튼한 등산화, 오래된 GPS 기기, 응급약품과 건전지.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 없이 하나씩 필요한 물품을 챙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진이 보여준 영상이 맴돌았다. 사흘 전 아이들과 소연이 남쪽도 아닌 깊은 북쪽 골짜기에서 포착되었다. 그곳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가족이 살아 있었다. 내일이 오기 전에 그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또 다른 눈보라가 아이들을 삼킬지도 몰랐다. 해숙은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다. 지금 떠난다면 새벽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도달할 수 있었다. 혹독한 추위와 어둠은 분명 발목을 붙잡을 것이지만 그건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늦으면 가족이 사라질 거라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가방을 메고 산장 뒷문으로 나서자 발걸음은 주저하지 않았다. 경찰의 눈을 피해 조용히 움직여야 했다. 이미 숙소 주변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몇몇 등산객만이 방에 불을 켜놓고 있었다. 그녀는 불빛을 등지고 산길로 들어섰다. 산길은 이미 수없이 밟아온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어둠 속에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날씨는 다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손전등을 켜면 눈에 띌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헤드램프만 준비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다짐만이 있었다. 반드시 그 아이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발자국마다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구조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외쳤던 목소리, 구조대에 합류해 사람을 찾아냈을 때의 희열, 그리고 몇 번이나 마주해야 했던 죽음의 현실.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이와 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모든 걸 견디게 했다. 그녀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길을 막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따라왔다. 위험하다. 무모하다. 내일을 기다려라. 그러나 그 모든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 준호의 목소리였다. 엄마, 난 가족을 두고 기다리지 않아. 산은 점점 깊어졌고 기온은 더 떨어졌다. 하지만 해숙은 멈추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그녀를 지탱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읽을 수 있었고 오랜 경험이 발걸음을 안내했다. 세상은 그녀를 무모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기다림이 곧 절망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 것이고 소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북쪽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보이지 않았다. 그 빈자리가 더 큰 공포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했다. 산을 오르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졌다.
오늘 밤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내일 아침 구조대가 움직인다고 해도 그 전에 자신이 도착해야만 했다. 아이들의 눈빛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 순간을 위해 그녀는 수십 년을 산과 함께 살아온 것이다. 해숙은 숨을 고르지 않았다. 멈출 수도 없었다. 산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오늘 밤 어머니는 아이들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해숙은 몇 시간을 걸어 마침내 북쪽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다. 지도에조차 표시되지 않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오두막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환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불빛은 분명 실제였다. 사람의 기척이 있다는 사실이 온몸을 긴장시켰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고르고 노크를 했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움직였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한소연이었다. 눈앞의 광경에 해숙은 얼어붙었다.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소연 역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해숙을 안으로 들였다. 오두막 안에는 지은과 지민이 있었다. 아이들은 말라 보였지만 분명 살아있었다. 해숙은 무너져 내릴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다. 해숙은 아이들이 잠시 웃는 모습을 눈에 담으며 가슴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소연은 오두막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 산에 올랐을 때는 단순한 산행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날씨가 갑자기 나빠져 눈보라가 몰아치자 길을 잃었고 되돌아가기보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다 이 오두막을 발견해 들어와 목숨을 부지했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 준호가 다음날 구조를 요청하러 혼자 길을 나섰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해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낯설지 않았다. 준호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아이들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아이들은 이미 지쳐 보였다. 오랫동안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한 듯했고 표정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해숙을 알아보자 잠시 기뻐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 눈빛은 해숙의 마음에 다시 힘을 불어넣었다. 소연은 말을 이어갔다. 오두막에 비축된 식량과 물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덕분에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해숙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왜 하필 이 위험한 지역에 들어왔는지, 왜 그토록 무모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해숙은 소연과 마주 앉았다. 아들의 행방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대답 외에 다른 단서는 없었다. 해숙은 믿기 어려웠다. 준호라면 반드시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의 부재는 설명되지 않았다. 해숙은 오두막의 내부를 둘러보았다. 소연의 말대로 곳곳에 물품이 쌓여 있었다. 오래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것들이었다. 누군가 주기적으로 이곳을 관리하는 흔적이었다. 그 사실은 의심을 더욱 키웠다. 단순히 운 좋게 발견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눈앞에 살아 있었고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다. 경찰과 구조대가 아침에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 해숙은 마음속으로 아들을 향한 슬픔과 의문을 잠시 접어두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밤은 길었지만 해숙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버텼다. 지친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의지는 굳건했다. 세상은 이미 그들을 포기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였다. 그 새벽, 해숙은 눈을 감지 않고 앉아 있었다. 아들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은 깊었지만 아이들의 숨소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다는 결심이 그녀를 떠받쳤다. 해숙은 오두막에 머무르는 동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이곳은 분명 오래 비워둔 공간이 아니었다. 벽에 걸린 도구들은 손질이 잘 되어 있었고 장작은 말끔히 쌓여 있었다.
식량 역시 낡지 않고 최근에 가져온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이 오두막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물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통조림과 가공식품, 우유와 유포까지. 누군가의 생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그것을 당연한 듯 설명했다. 우연히 발견한 오두막이었고 덕분에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해숙은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산을 지켜온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이렇게 관리된 오두막이 우연히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준호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설명되지 않았다. 아들이 자발적으로 가족을 두고 떠날 리 없었다. 설령 구조를 위해 길을 나섰다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오두막 안에는 그의 존재를 증명할 어떤 물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해숙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다 바닥에서 이상한 반짝임을 보았다. 느슨하게 고정된 마룻장 사이로 금속이 비쳤다. 손으로 조심스레 밀어내자 그곳에는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먼지가 묻어있는 듯 보였지만 안에 있던 물건은 전혀 낡지 않았다. 그것은 반지였다. 다이아몬드가 새겨진 결혼 반지. 준호가 늘 끼고 다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그 순간 해숙의 손끝이 떨렸다. 반지는 깨끗했고 바닥에 오랫동안 있었던 흔적이 없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보였다. 소연은 재빨리 다가와 반지를 보더니 추운 날씨 탓에 손가락에서 빠져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너무 성급했고 지나치게 준비된 듯한 인상이었다. 해숙은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한 경고음을 들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었다. 아들이 사라진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조용히 반지를 쥐고 일어서려 했지만 순간 뒤에서 묵직한 충격이 몰려왔다. 의식이 희미해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소연이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리가 무겁게 짓눌리며 다시 눈을 떴을 때 해숙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손목과 발목엔 거친 끈이 감겨 있었고 몸은 자유롭지 않았다. 코끝에는 강한 냄새가 퍼져 있었다. 휘발유 같은 자극적인 기운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불안은 곧 두려움으로 변했다. 오두막 안에서 무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벽난로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불길은 기름에 닿을 것이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할 게 분명했다. 해숙은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붙잡았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손가락 끝으로 조금씩 끈을 당겼다. 매듭은 허술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묶이지 않은 틈이 있었다. 몸을 비틀며 의자를 넘어뜨리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지만 의자는 결국 한쪽 다리가 부러지며 기울어졌다. 그녀는 허리춤에 숨겨둔 작은 칼을 손끝으로 더듬어냈다. 구조 활동을 했던 시절부터 늘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손목에 감긴 끈을 조금씩 잘라내는 동안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끈이 끊어지자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창문으로 다가가 장작을 들어올려 유리를 부수었다. 그 순간 불길이 기름에 닿으며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불길은 삽시간에 오두막을 삼켰다. 해숙은 몸을 날려 밖으로 빠져나왔다. 바깥의 공기는 차갑고 거칠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러나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과 소연은 보이지 않았다. 오두막은 불길에 휩싸였고 남아있는 물품과 증거는 모두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였다. 해숙은 소리를 따라갔다. 거기에는 지민이 쓰러져 있었다.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와 언니가 떠났다고 말했다. 소연은 지민을 두고 가야 한다며 무언가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언니와 함께 떠나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해숙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한소연은 단순히 길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심지어 아들을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강하게 치밀어 올랐다. 지민은 고통 속에서도 해숙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가 이상했어요. 해숙은 그 말을 들으며 아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북받쳐 올랐지만 울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지민을 안전하게 데려가야 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다. 해숙은 지민을 업고 다시 길을 나섰다. 몸은 지쳐 있었고 상처는 아팠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어두운 산속에서 아이의 체온이 전해졌다. 그 체온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반드시 도착해야 했다. 지민을 살리고 남은 진실을 세상에 밝혀내야 했다. 해숙의 머릿속에는 이제 더 이상 의문이 아니었다. 준호는 사고로 사라진 게 아니었다. 소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벌인 일이 무엇이든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해숙은 이를 악물며 발걸음을 옮겼다. 산 아래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해숙은 지민을 업은 채 산을 내려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이의 몸은 떨렸고 숨소리는 가늘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 사실이 해숙을 붙잡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붙들고 있었다. 지민을 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다짐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산 아래 산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도움을 청해야 했다. 산장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놀랐고 지민이 다친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다. 해숙은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외쳤다.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주변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곧 구조대와 의료진이 도착했고 지민은 들것에 실려 나갔다. 해숙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연신 질문을 쏟아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혼자 내려왔는지, 다른 가족은 어디 있는지. 해숙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소연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오두막에 가스를 채우고 불을 붙였습니다. 지민은 다쳤는데 소연은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아이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지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경찰이 곧장 달려왔고 해숙의 진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곧 혼란에 휩싸였다. 구조대원이 전했다. 새벽 일찍 곤돌라를 타고 내려간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실종 가족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연이 지은을 데리고 이미 산을 내려갔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꾸며낼 거짓말이 눈앞에 그려졌다. 과연 세상은 누구의 말을 믿어줄까? 소연은 피해자로 보이게 자신을 포장할 것이다. 반대로 해숙은 가족을 잃고 충격에 휩싸인 노인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경찰은 즉시 산 아래 병원으로 연락을 취했다. 소연이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들려온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소연은 경찰에게 해숙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해숙이 오두막에서 소연과 아이들을 위협했으며 준호의 실종에 대해서도 해숙이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해숙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녀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고 지민을 살려 내려왔지만 이제는 거짓말로 뒤덮인 누명을 쓸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 없었다. 지민은 분명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증언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해숙은 경찰에게 단호히 말했다. 지민이 증인입니다. 아이가 깨어나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지민은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다리는 골절이었고 추위로 몸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해숙은 수술실 앞에서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피곤과 고통이 몰려왔지만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를 살려야만 했다.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만 했다. 한편 경찰은 소연을 병원에서 조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남편 준호가 사라진 후 시어머니가 분노에 휩싸여 자신과 아이들을 위협했고 결국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상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곧 아이가 깨어날 것이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형사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준호는 사고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소연이 숨기고 있는 겁니다. 제 아들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형사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다. 증거와 증언이 필요했다. 지민의 수술은 몇 시간 만에 끝났다. 의사는 아이가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다리는 회복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해숙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이가 깨어나야 진실을 말할 수 있었고 소연의 거짓을 깨뜨릴 수 있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지만 해숙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세상은 아직 진실을 알지 못했다. 소연은 이미 자신을 피해자로 꾸미고 있었고 경찰은 양쪽의 주장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숙은 알았다. 끝까지 버티면 진실은 드러난다. 아이들의 눈에 새겨진 공포와 아들의 실종이 증명해 줄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준호의 죽음을 밝혀내고 손주들을 지켜내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비록 세상이 의심해도 경찰이 주저해도 그녀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진실을 지켜내는 힘이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을 때 해숙은 여전히 복도에 앉아 있었다. 지친 몸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히 살아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올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세상은 진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병원에서 해숙은 경찰과 의료진 사이에 앉아 있었다. 지민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고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복도 한편에선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다. 산에서 우연히 만났던 박태진이었다. 그는 침묵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게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전했다. 분위기는 곧장 무거워졌다. 태진은 경찰과 해숙 앞에서 입을 열었다. 3주 전 자신이 관리하던 오두막에 준호 가족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었다. 눈보라를 피해 하룻밤만 머물겠다고 했고 준호는 다음 날 상황이 나아지면 떠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나 태진이 그곳을 떠나려던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소연이 준호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을 봤다고 했다. 아이들은 울며 숨어 있었고 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불러냈다고 말했다. 순간 해숙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미 가슴속에서 의심했던 일이었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명확히 들려오는 순간 충격은 배가 되었다. 아들은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 사고도 아니었다. 아내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경찰은 태진에게 왜 그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자신이 두려웠다고 했다. 소연이 자신을 목격한 걸 알았고 함께 오두막에 머무르며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타게 되면 그 일부를 주겠다고, 아이들과 자신을 지켜주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거액의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다. 3주 동안 그는 오두막에 식량과 장작을 공급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양심이 무겁게 짓눌렸고 결국 이렇게 자수하러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해숙은 치를 떨며 태진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공범이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태진은 고개를 숙이고 죄책감을 드러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기록하고 즉시 체포 절차를 밟았다. 해숙은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이를 악물었다. 지금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형사들은 태진의 진술과 해숙의 증언 그리고 지민이 깨어났을 때 할 진술을 통해 사건의 큰 줄기를 맞추기 시작했다. 준호는 아내 소연에게 살해당했고 아이들은 3주 동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소연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수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소연은 병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다. 경찰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했고 명백한 증거와 증언 없이는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바뀌었다. 태진의 증언은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해숙은 복도에서 아이의 병실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곧 깨어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버텨라. 네가 말해줄 때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잠시 후 경찰은 태진을 수갑에 채워 병원 밖으로 데려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해숙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모든 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해숙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뒤늦은 진술이 사건을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병원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경찰은 곧장 소연의 병실로 향했다. 해숙도 함께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는 이미 경비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소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정식으로 체포 사실을 통보하며 권리를 고지했다. 그 순간 소연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해숙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날 모함하는 겁니다. 해숙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를 빼앗은 그 사람을 이제 법 앞에 세울 순간이 왔다. 경찰은 소연의 팔에 수갑을 채우고 병상에 고정했다. 해숙은 방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손주들을 지켜내겠다고. 아무리 긴 싸움이 기다린다 해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진실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었다. 복도로 나오자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긴 싸움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최소한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걸 그녀는 느꼈다. 세상은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병원은 하루 종일 분주했다. 수술을 마친 지민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차분하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해숙은 곁에서 손녀의 손을 잡은 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약에 취해 있었지만 가끔 눈썹이 꿈틀거리며 의식이 돌아올 기미를 보였다. 해숙은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는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다. 저녁 무렵 경찰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다. 소연의 체포는 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해숙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다. 소연은 여전히 변명할 것이고 지은은 그녀의 곁에 있었다. 지민의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잠시 후 지민이 눈을 떴다. 해숙은 아이의 시선을 맞추며 부드럽게 손을 쥐었다. 아이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눈가가 젖어들었다. 낮은 목소리로 아이는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아빠를 밀었어요. 해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벽처럼 단단해졌다. 아이가 본 그대로를 말해주었다. 경찰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소연을 다시 조사했다. 그녀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태진의 진술과 지민의 증언, 해숙의 경험담이 맞물리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가릴 수 없었다. 결국 소연은 끝내 자백하지 않았지만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언론에도 사건이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때 평범한 가족으로 보였던 그들이 비극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를 흔들었다. 지민은 회복 속도가 빨랐다. 수술 부위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이는 해숙 곁에서 안정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밤 해숙은 지민을 재우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넌 안전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대답했다. 할머니, 언니도 데려와 주세요. 해숙은 눈을 감았다. 지은은 여전히 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었고 소연과 분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언니와 동생은 반드시 다시 만나야 했다. 며칠 뒤 보호관찰관과 아동복지 담당자가 지은을 해숙에게 데려왔다. 두 아이는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울음소리는 병원 전체에 퍼졌다. 해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막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남겨진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붙잡았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소연은 끝까지 죄를 부인했지만 증거와 증언은 명확했다. 법정에서 해숙은 차분히 모든 것을 증언했다. 태진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깊은 후회 속에 고개를 숙였고 결국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판사는 소연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난 날 해숙은 두 손녀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감싸 안고 조용히 걸어 나왔다. 세상은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봤지만 해숙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아이들이었다. 그 후 해숙은 손녀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민은 다리 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녔고 지은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자주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웃음을 되찾았다. 해숙은 매일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 마음만은 잊지 말아라. 아이들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다. 언론의 카메라도 사라졌다. 그러나 해숙과 아이들의 삶은 조용히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정을 세워갔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준호의 묘를 찾아갔다. 산 아래 작은 공동묘지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해숙은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말했다. 준호야, 내가 지켜주지 못한 길을 내가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은 내 사랑을 기억하며 자라날 거다. 지은과 지민은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해숙은 알았다. 고통과 비극은 사라지지 않지만 사랑과 책임이 남는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들을 잃은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겠지만 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상처 위에 작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삶은 예기치 못한 폭풍처럼 찾아와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면 끝내 남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해숙은 배웠다. 그리고 그 희망은 두 아이의 손을 잡은 그녀의 발걸음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돌아가는 길 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그림자는 저녁 햇살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속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사랑과 남은 가족의 힘이 겹쳐 있었다. 해숙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살아낼 것이다. 어떤 고통이 와도 사랑은 반드시 남는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가족이 겪은 비극과 그 속에서 드러난 용기와 사랑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가족을 향한 믿음과 책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동시에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진실을 향한 용기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삶에서 남는 것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소중한 의견과 감상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